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대공황은 미리 계획됐었던 일이다. 2025년 2차 세계 대공황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미국의 조지 F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1년에 서거하신 분인데 월스트리트의 은행의 거장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헨리 포드랑 록펠러에 이어서 미국에서 탑3 부자 안에 들던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이후에 철도랑 은행 분야에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대공황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 손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해죠. 이 사람의 손자인 존 베이커 3세가 폭로를 합니다. 무슨 폭로를 하냐, 비공개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는데 대공황이 오기 전 우리 할아버지는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익절한 거죠. 게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예요? 정보였다는 거예요. 정보. 내지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직접 대공황을 일으켰다던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게 사실은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사람들한테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농담 삼아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이제 우리가 서프라이즈 보듯이 조금 이제 진지한 느낌으로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좀 보실 수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고, 제가 평소에 하던 경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시간 여행자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채널의 영상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공황이 기획된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존 베이커 3세가 의문을,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뭔가 신빙성이 좀 높잖아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뭔가 이 험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마치 베스킨라빈스의 자식이 베스킨라빈스 사지 마세요 하고 시위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가족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공황 직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 경제 위기마다 자산이 증가했었던 로스차일드, 록펠러, 모건 가문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져 있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나 모건 가문과 같은 이런 금융 재벌들, 사업 재벌들, 기업 재벌들이 매번 이렇게 경제 위기에 어떻게 그렇게 기막히게 부를 쌓아가는가, 이게 좀 항상 사람들한테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검은 목요일 폭락이 있었을 당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최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부자들이 미리 알고서 대규모 공매도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은행 내지는 은행가 내지는 뭐 기업가, 여기 이제 카르텔들이 무언가 경제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JP 모건은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헐값에 인수해서 자산을 3배로 불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리버트는 이런 말을 해요. 경제 위기 때마다 이러한 재벌 가문들의 재산이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미국의 경제 동향 같은 것들을 잘 추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뭔가 짜여진 각본 같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봤잖아요. 뭔가 이런 경제 위기나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을 어떤 세력, 거대 세력들이 좀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예요. 조작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이 경제 위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들끼리 이러한 방법과 노하우와 정보들을 공유해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지 F 케네디나 프레시콧 부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공황 직후에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했다. 그리고 이 오펙 여러분들 아시죠? 1960년에 오펙이 설립되고 나서 1973년, 1979년에 공교롭게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이제 석유 기업들이 오일 쇼크 이후 주가가 이제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석유 재벌들이 석유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오펙이란 걸 설립을 했다. 석유 기구를.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 당시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IMF 왔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가 이 아시아 통화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게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요것 이제 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 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IMF 왔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기업들을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됐고, 어떻게 돼요? 결국 누가 부자가 됐어요? 월스트리트의 은행가와 투자가들이 부자가 됐죠. 그리고 빌더버그 그룹이라는 비밀 조직이 오일 쇼크를 예상하고 부를 축적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예긴이라는 사람은 오펙은 석유 가격 조작을 위한 카르텔이며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잠시 후 뒤에서 더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40%가 외국인 소유가 된 것은 경제 위기 때와 관련이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 외국인 지분율이 5,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은 거의 외국 회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KB 금융그룹 같은 경우도 아마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냥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국부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뭐냐? 어쩌다가 이 돈들이 월스트리트로 향하고 있냐? 이 월스트리트 재벌들의 농간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압도적인 정보력과 자본력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 세력들을 자기들 발밑에 두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게 월가의 실질적인 자작극이나 다름이 없는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전에 어떻다? 고위 임원들은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고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거라는 거는 임원들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를 챙겨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당시에도 코로나 쇼크 당시에 중소기업들은 무너졌는데 어때요? 큰 대기업들은 결국은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도 어때요? 코로나 쇼크 터지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봤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다 향하면 결국 어떤 곳이 있냐? 결국은 월스트리트이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이제 재벌 그룹들이 전 세계를 아주 그냥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 요번에는 어땠냐? 코로나 쇼크 이후로 대규모 양적 완화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갑부들이 탄생을 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에 가까운 정말 수십 년 동안 찍어낼 돈을 1년 만에 찍어내면서 어마어마하게 자산 가격들이 폭등을 했는데 결국 이러면서 어때요? 극히 일부만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 승자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접근하면서 늘 큰 부를 누리게 된다. 이들은 항상 한 발 앞서서 움직여서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즉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때부터 미리 빠져나가는 거죠.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이 두려워할 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그러니까 정보랑 자본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거나 내지는 시장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경유착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재벌들은 정보의 비대칭과 자본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큰 부를 쌓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보면 데이터 분석 없이는 재벌은커녕 갑부가 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21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정보가 세상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아는 정보라는 건 극히 일부예요. 저는 불가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과 그 관점이 오히려 중요한 시대가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라는 거는 우리가 영국 산업혁명 생긴 이후에 산업의 이런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할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학교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노예로 쓸 사람들을 학교에서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를 이제 만든 기득권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이 뭘까요? 바로 금융 지식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중에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경제학과 나와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 지식을 꽁꽁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꽁꽁 싸가지고. 왜 그러냐? 사회의 밑바탕이 되고 일꾼이 될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우리가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죠. 누가 조롱을 하든 말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미국의 사람이 있는데 월가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빅쇼트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영화 빅쇼트는 마이클 버리라는 실존 인물의 어떤 그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이런 얘기들을 다룬 영화거든요. 근데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마이클 버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큰 돈을 벌었는데 재미는 사실은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정부에다 연락을 했어요. 마이클 버리가 직접.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마이클 버리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만들어서 나는 큰 돈을 벌었는데 이런 노하우를 너네한테 공유를 하겠다. 근데 정부에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FBI에서 사회 조사를 받고 회계 감사까지 받았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러한 마이클 버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어마어마한 펀드 수익을 쌓고 현재 재산이 추정 자산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 이 마이클 버리라는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2025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거다. 근데 그 시작점으로 독일을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지금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독일 국채 금리가 역대 최고치인 데다가 CDS 프리미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이치뱅크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독일로 시작된 위기가 남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사실은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경제 위기 직전까지도 투자자들이나 경제학자들한테 계속 조롱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2천억에 3천억 모았잖아요. 맨땅에 헤딩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인데 투자 같은 것들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블로그를 쓰다가 그 블로그를 보고 누가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을 정도로 되게 투자의 조예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다? 독일 기점으로 이게 경제 위기가 확산이 될 거고 제2의 대공황이 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마이클 버리가 체크하는 데이터들은 제가 다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대공황 언제 와요 도대체? 오신다고 하는 그 대공황이 언제 오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냐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당장 오늘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의 삶을 살다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보고 분석할 법한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이제 저를 통해 접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뭐 앞서서 얘기를 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얘기를 해?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정보를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유튜브 빼고 다른 어느 유튜브를 가셔도 웬만한 금융 데이터들 제가 다루는 데이터들을 다루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크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시장을 좀 트렌드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내용 외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국이 또 상당히 저는 유럽 국가들 중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실업률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 국채 금리 요거 세 가지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독일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국도 상당히 큰 문제인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가 추가로 뭐를 주장을 하냐? 그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번 위기는 탈세계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달러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들을 해오고 있죠. 중국은 부동산 버블 폭발할 건데 유럽의 수출 감소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요거는 조금 신선한 좀 시각이고 유로존의 분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독일의 위기가 남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리스랑 이태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실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분석을 할 때 독일이랑 이태리의 국채 금리를 뺀 가산 금리를 계산을 해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튼튼한 국가고 이태리는 유럽에서 가장 약한 국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국채 금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태리가 이제 유럽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들은 1997년 즉 IMF 같이 유사한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면서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같은 곳이 특히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타격을 받을 산업이 어디냐? 자동차, 은행, 부동산 업계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방산산업, 농업, 대체 에너지 분야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 사이버 보안, 로봇 공학 분야 또한 이제 이런 경제 위기 전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현금 비중 높이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 주식. 왜냐면은 이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이 어때요? 대형주에 비해서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이거는 통계랑 논문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중소형주가 더 이제 대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희응, 기ức. 뭘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마이클 버리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현금인데 달러의 가치는 1달러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쭉 떨어져 왔어요.
근데 중간에 달러의 가치가 확 폭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1929년 대공황 이래로 이후에 현금 가치가 폭등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즉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크게 어려워질수록 현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다 주식 투자하고 다 부동산 투자하고 다 사업에 이제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막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묶인 돈들이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주식은 그래도 팔 수라도 있지. 어차피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못 팔거든요. 이제 한 3주 전쯤에 주가가 3일 동안 10% 넘게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공포를 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현금화 하셨나요?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현금화하기 힘들거든요. 막상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라는 거는 대응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뭐건 위기 오면 팔아야지 이거는 절대 틀린 말이에요. 아무도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거의 씨가 마르고 매일마다 하한가를 맞고 15% 20%씩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애초에 살려는 사람이 없을 거고 사업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안 찾기 시작하면서 보증금 엮이지 설비 투자한 거 다 물리지 이러면서 이제 권리금은커녕 빈털터리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는 대응하기 쉽지 않고 미리 대응을 해야 돼. 미리. 터지기 6개월 1년 전부터. 근데 그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뭐다?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을 제가 좀 재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뭐 이런 음모론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분석과 대응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계속 쭉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위기를 잘 타게 해나가는 이런 2024년, 2025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